결혼 5년 차. 남들이 보기엔 우리는 완벽한 쇼윈도 부부 그 이상의 표본이었다. 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가로,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를 쌓으며 살아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무채색으로 정갈하게 꾸며진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차갑고도 깔끔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요.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은은하게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 우리는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믿음의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화를 나눠도 겉돈다. 아내의 눈빛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우리가 나누는 다정한 말들은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건조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습관,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는 잠버릇까지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아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내가 알던 그 따뜻했던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아니, 어쩌면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사랑하지만 의심한다. 이 모순적인 감정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아내는 늘 말했다.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다고. 회식도, 야근도, 주말 출근도 모두 회사를 위한 헌신이라고.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가 보여주는 그 찰나의 긴장감, 내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뒤집어 놓는 그 익숙한 동작들이 내 안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오늘도 야근이라던 아내의 연락을 뒤로 한 채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왠지 모를 답답함에 화장대 앞에 앉아 무심코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평소에 쓰던 향수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무심결에 보석함 옆을 훑던 내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화장대 구석. 평소 아내가 절대 물건을 두지 않는 자리에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놓여있는 물건 하나. 그것은 남자용 명품 손목시계였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홀린 듯 시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시계들과는 브랜드도 디자인도 완전히 달랐다. 아내의 화장대에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지난주 아내는 분명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파트너가 여성들 뿐이라고, 그래서 더 편하고 수월하다고 웃으며 말했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짙게 밴 듯한 이 물건이 놓여 있는 걸까? 시계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녀의 이중 생활이 드디어 껍질을 깨고 드러난 것일까? 문득 현관문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황급히 시계를 제자리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머릿속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조차 지금의 내게는 잔인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의심으로 일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아내를 갈망하는 초라한 남자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과연 아내는 이 시계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니, 오히려 이 시계가 자신의 비밀을 들키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알고는 있을까? 우리 5년의 결혼 생활이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결혼 5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기계 부품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기계에 미세한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내는 최근 들어 부쩍 야근이 잦아졌다. 원래도 유능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사람이었지만 이번 달은 정도가 좀 심했다. 일주일에 사흘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회사 워크숍이나 외부 미팅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해졌다. 오늘도 늦어? 저녁은 먹었고? 현관문을 나서며 바쁘게 구두를 신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물었다. 아내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충 가방을 고쳐 매며 짧게 대답했다. 응, 팀원들이랑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먼저 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덩그러니 놓인 식탁을 바라보았다. 2인용 식탁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든 들러서 맛있는 거라도 사오자며 웃고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차갑고 딱딱한 벽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녀가 돌아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자는 척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아니, 사실은 자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숨어버린 것에 가까웠다. 아내는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자신의 휴대폰을 화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탁자 위에 올려두는 버릇이 생겼다. 예전에는 식탁 어디에나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위로 향해 있든 알람이 울리든 상관없던 그 휴대폰이 이제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담은 상자처럼 납작 엎드려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오늘도 나는 그녀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다. 굳이 데리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저 얼굴이라도 보면 이 멍한 불안감이 사라질까 싶어서였다. 회사 건물 로비에서 멀리 아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여전히 지적이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그 피로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그저 귀찮음 그 자체였다. 고생했어. 오늘 정말 바빴나 보네. 내가 건넨 말에 아내는 그저 조용히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다. 응, 정신 없었어. 얼른 집에 가자. 그녀의 말투는 짧고 건조했다. 차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를 켤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엑셀을 밟으며 힐끔 옆좌석을 쳐다보았다.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어두운 도로를 달렸다. 집에 다다를 즈음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려던 찰나 코끝을 찌르는 낯선 감각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아내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그녀의 옷자락에서 바람을 타고 묘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그것은 아내가 평소에 쓰던 우아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묵직하고 강렬한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분명한 남자의 스킨 향기였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 나는 도저히 차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내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차 안에 조명등이 켜지며 그녀의 옆모습이 비쳤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맞는가? 그 짙은 향기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우며 나의 현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저 굳어버린 채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 향기의 주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 차 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껴지는 이 남자의 흔적이 나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아내의 샴푸 향기가 욕실 문틈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마치 범죄자라도 된 기분으로 숨을 죽였다. 결혼 5년 차, 우리 사이에는 어느덧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거대한 침묵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장벽 뒤로 아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거세질수록 내 심장 박동도 비례해서 빨라졌다. 아내가 거실 테이블 위에 습관처럼 뒤집어 놓은 휴대폰. 나는 홀린 듯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에 뜬 알림들이 보였다. 본부장님, 마케팅팀, 야근 식대 정상 같은 단어들 뿐이었다. 메시지 창을 열어봐도 건조하기 짝이 없는 업무 보고와 팀원들의 지루한 대화들만 이어질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공적인 대화로만 채워진 휴대폰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나는 몇 번이고 화면을 넘겨보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내는 영리했다. 아니, 너무나 치밀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내 작업용 다이어리를 펼쳤다. 지난달부터 나는 아내의 귀가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다. 아내의 말로는 분명 회사 야근이었고 지난주에는 지방 출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지도 앱과 도로교통 상황을 대조해 본 결과 아내가 말한 경로와 실제 이동 시간 사이에는 매번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남에서 퇴근하는 길이 아무리 막힌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 그 틈새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여보, 안 자고 뭐해?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다이어리를 덮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냥 내일 회의 자료 좀 정리하고 있었어. 빨리 나와.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내는 변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무적인 태도와 빈틈없는 논리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오늘따라 유독 찝찝한 마음을 안고 차고로 내려갔다. 아내의 차는 최근 유독 지저분했다. 매주 세차를 하던 그녀가 웬일인지 차 내부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라도 차 안에 그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조수석 앞에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잡다한 영수증과 자동차 보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그때 서류 뭉치 사이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고급 호텔의 영수증이었다. 단순히 숙박료만 찍힌 것이 아니라 룸서비스 비용과 와인 세트까지 포함된 내역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아내가 출장 때문에 늦으니 먼저 자라고 문자를 남겼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호텔의 위치는 출장지인 지방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에서 겨우 20분 거리인 도심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지방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호텔에서 도대체 누구와 시간을 보낸 것일까?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영수증 속의 숫자가 유난히 잔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5년간의 평화롭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핸들을 잡은 손에 꽉 힘을 주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밤 9시, 아내의 차가 평소 퇴근 경로를 벗어나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무시하고 묵묵히 앞서가는 아내의 하얀 세단을 따라가는 동안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단순한 야근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나를 괴롭히던 그 불길한 예감들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려는 찰나였다. 아내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밀어 넣었다.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다. 나는 아내의 차가 멈춘 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 내 차를 숨기듯 주차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지하 주차장은 냉기가 감돌 만큼 차가웠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주위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내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차 안을 채웠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펼쳐졌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낮에 보았던 정갈한 오피스룩 차림의 아내가 내렸다. 그녀는 익숙한 듯차 주변을 살피더니 곧바로 조수석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내렸다.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인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혔다. 아내가 남자의 팔에 가볍게 팔짱을 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친밀한 접촉을 목격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차가운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신뢰가 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기서 내 고함이 텅 빈 주차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내 발소리에 놀란 아내가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당혹감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아내 옆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느릿하게 몸을 돌리며 나를 응시했다. 마치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너무나도 담담하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가 완벽하게 몸을 돌려 조명 아래로 얼굴을 드러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매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분노했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내 아내의 친동생, 나의 처남이었다.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 지금 나 스토킹이라도 한 거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한 그 낯선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아내가 그와 나누던 은밀한 분위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서 있는 아내를 몰아세웠다. 오늘 강남, 그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는 왜 갔어? 거기서 만난 남자는 대체 누구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차분하게 코트를 벗으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냉철한 눈빛은 여전했다. 나는 아내의 답변을 기다리는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나 몰래 미행까지 한 거야? 그렇게까지 내가 의심스러웠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그 남자 누구냐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설명은 뜻밖이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번에 대학을 갓 졸업한 내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친동생이었다. 아내는 동생이 취업 준비에 실패하고 방황하는 것이 안쓰러워 남편이 내게 알리지 않고 몰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면접 코칭과 실무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 알잖아. 우리 동생 자존심 센 거. 당신이 대기업 팀장이라 괜히 열등감 느낄까봐 동생이 정말 간곡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어제 그 근처에서 동생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느라 잠시 들렀던 거야. 정말 그게 전부야. 아내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그간 아내가 왜 그렇게 바빴는지, 왜 집에서조차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 대신 아내를 의심했던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내의 손을 잡으며 연신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아내는 그런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따뜻한 아내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겉옷을 정성껏 받아들고 옷장에 넣어두기 위해 옷방으로 향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 구겨진 코트깃을 펴고 단추를 하나하나 매만지며 옷걸이에 걸었다. 그런데 코트 안쪽 주머니가 무언가에 걸린 듯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아내가 흘리고 간 물건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다. 주머니 속에는 예상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한 질감의 갈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손끝에 닿는 봉투의 두께가 범상치 않았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동생의 면접 서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묵직했고 모서리는 날카로울 정도로 딱딱했다. 심장이 다시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내의 해명을 듣고 난 뒤 지난 며칠간 내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늘 철두철미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지 않는 그런 강인한 여자이지 않나? 처남이 비밀리에 창업을 준비하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컨설팅을 도와주느라 그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너무 속 좁은 의심을 했다는 생각에 밀려드는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아내가 남겨둔 서류 봉투를 응시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그 갈색 봉투는 처남의 사업 계획서와 관련 자료가 담겨 있다고 했다. 나는 이제야 마음 편히 아내를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봉투의 매듭을 풀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계획서가 아니었다.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첫 장을 넘긴 순간 내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이혼 합의서.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했다. 내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서류를 훑었다. 3개월 전의 날짜가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아내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차가운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지난 3개월의 기억들이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잦은 야근, 늦은 귀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던 습관, 그리고 나를 향했던 무미건조한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은 처남을 돕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 집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며 빠져나가기 위한 기만극이었다. 처남을 돕는다고 했던 그 완벽한 거짓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바보처럼 아내의 연기를 믿고 오히려 나 자신을 자책하며 사과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아내가 지난 90일 동안 나 몰래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우리 5년의 결혼 생활을 파쇄하기 위한 거대한 단두대였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내 숨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타고 거칠게 울려 퍼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미소가 전부 다 연극이었단 말인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서류 아래쪽 잉크 번짐 하나 없이 선명하게 각인된 그녀의 이름은
잔혹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타일 바닥을 적시는 물기 젖은 발소리가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몸을 돌리지 못했다. 욕실에서 나온 아내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내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내 손에 들린 이혼 합의서가 거실 조명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뒤돌아본 아내의 얼굴은 당황하거나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끔찍한 배신감과 혼란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입술을 얇게 비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없었다. 그저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알던 사랑하는 아내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나를 버리고 떠날 준비가 끝난 냉혈한의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이혼 합의서라는 차가운 종이 뭉치를 손에 쥔 채 나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내가 보였던 그 모든 다정함과 동생을 돕느라 바쁘다던 변명들이 한순간에 유리조각처럼 깨져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 조명 아래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것처럼 선명한 아내의 서명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다. 내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본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마치 내가 구제불능의 골칫덩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봤네. 3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확인해야겠어? 아내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건조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동생을 돕는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지난 5년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고작 이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거였냐고. 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고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애정 대신 지긋지긋함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건 당신만의 착각이었어. 당신의 그 숨막히는 의심, 틈만 나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드는 그 집착, 이제는 정말 지쳤어.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옥죄었지. 당신의 그 병적인 질투와 통제 욕구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은 진작에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아내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나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데 능숙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어제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당신이 얼마나 예민하게 굴고 나를 감시하는지 다 말씀드렸지. 어머니도 이제는 우리 이혼이 최선이라고 하시더라.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이 없어. 순순히 도장 찍어. 그게 당신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뭐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 끝에서 말이 막혔다. 잠시 후 아내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내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이 지난 몇 주간 나를 미행하며 찍은 사진, 내 차를 쫓아다닌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내 휴대폰을 훔쳐보려 했던 기록들이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뒀어. 그녀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간대별로 증거자료와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쫓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나?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합의서에 사인해. 오늘 밤 안으로 끝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야 할 거야. 처남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사실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문이 열리고 5년 전 내가 처음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 순진했던 처남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에는 예전의 고마움은커녕 나를 향한 경멸과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매형, 여긴 왜 왔어요? 누나한테 연락받았으니까 당장 돌아가요. 처남은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도 않은 채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나는 억지로 문틈을 밀고 들어가 거실 한복판에 섰다.
그곳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아내의 차 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고급 위스키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아내가 말했던 취업 준비 중인 동생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리만큼 화려한 공간이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느라 누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였어? 이 오피스텔, 이 가구들 다 뭐야? 나는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처남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비아냥거렸다. 매영,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게 뭔지 알아요? 단순한 도움? 아니, 이건 보상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누나가 매형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숨막혀 했는지 알기나 해? 누나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난 그걸 돕는 거고. 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내가 아내를 의심했던 건 단순히 질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 관계의 신뢰 때문이었다. 그런데 처남은 모든 것을 돈이라는 가치로 치환해버렸다. 그가 누나의 편을 드는 이유는 명확했다. 아내가 나 몰래 꾸준히 건네준 자금, 그 달콤한 혜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너희 둘, 대체 뭘 꾸미는 거야? 나를 단순히 이혼시키고 끝낼 생각이야? 매형은 이미 끝났어요. 증거 다 잡혔잖아요. 누나가 매형을 얼마나 지독한 의처증 환자로 만들어놨는데 법원에서 매형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요. 그게 매형한테도 예의니까. 처남의 말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내 폐부를 찔렀다. 아내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었다. 나는 거실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이곳에서 얻을 진실은 없었다. 가족을 돈으로 매수해 완벽한 고립을 만들고 나를 병든 남편으로 낙인 찍는 잔인한 연극.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당한 관객이었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서재 책상 아래 감춰두었던 비상용 노트북을 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개인 메일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백 통의 광고 메일 사이에 섞여 있던 보안이 걸린 은행 결제 내역서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결혼기념일 0524 아내는 여전히 그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다.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1년 전부터 아내의 월급과 각종 보너스, 심지어 우리 전세보증금 대출의 상당 부분이 이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잔액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0이 도대체 몇 개지? 억 단위가 넘는 거액이 매달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분산이체되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떠나려는 게 아니었다. 우리 부부의 지난 5년, 아니, 나의 30대를 통째로 훔쳐내어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탈탈 털어버린 것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나의 반려자는 나를 버리는 것을 넘어 나의 생존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숫자가 전멸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이제 나는 그저 슬픈 남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 직전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존재였다. 아내는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둔 것인가? 서재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책상 위에는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것처럼 선명한 그녀의 서명,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볼펜 한 자루. 하지만 나는 그 펜을 집어드는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법률사무소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더 이상 그녀가 짜놓은 연극의 관객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속여온 그 치밀한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당신 아직도 안 잤어? 내일 아침까지 서명해두라고 했을 텐데.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아내가 아니라 일을 처리해야 하는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헛웃음을 삼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5년간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생마저 소모품으로 치부할 수 있는 차가운 전략가일 뿐이었다. 서명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 집, 그리고 당신이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고 했던 그 자산들. 하나도 포기할 생각 없어. 내 대답에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평소의 무미건조한 표정을 되찾았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닐 텐데. 내가 가진 게 뭔지,
그리고 당신이 잃을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돈 다 날리고 싶어? 이미 다 조사했어. 당신이 내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빼돌린 흔적들, 그리고 그 동생이라던 남자의 정체까지. 모든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만들어뒀지. 당신이 그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커리어와 평판이 이 서류 한 장이면 어떻게 무너질지 궁금하지 않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해 보였다. 이 집도, 우리가 공유했던 추억들도 결국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혼자 밥을 짓고 셔츠를 다리고 나만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 작은 독립의 연습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만큼 당신의 치부도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고. 나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거실로 나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집어들어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쾅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켜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 그리고 인생을 건 진실 공방이 이제 막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아내는 문 밖에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현관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그녀의 화난 고함이 아니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기계적인 전자음이었다. 띠띠띠띠. 그녀가 바꾼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설정했던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믿었던 초기 비밀번호.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몸을 굳혔다. 그녀는 도대체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